맞선 자리에 고물 스쿠터를 타고 나갔더니 상대는 샛노란 슬리퍼를 끌고 나왔다. 그리고 3일 뒤 그 여자가 태양전자의 회계 팀장 지원자로 면접을 보러 왔을 때 두 사람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사람을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외양만으로 평가하는 이 시대에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는 행색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이 싹틀 수 있을까? 차이기 위해 낡은 작업복을 입고 나간 수백억 대 가전제품 체인점 대표, 그리고 그 맞선을 망치고자 꽃무늬 몸빼바지를 입고 나타난 당찬 회계사. 최악의 첫인상으로 시작된 두 남녀의 충돌은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예상치 못한 흥미진진한 인연으로 이어지게 된다. 아주 얄꽁고 기막힌 맞선 자리에서 피어난 그들의 사연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태양전자 물류 창고의 넓은 공간에 지게차가 윙윙거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공기 중에는 골판지 상자의 퀴퀴한 냄새, 완충제 냄새, 그리고 막 입고된 전자제품들의 특유의 새 플라스틱 냄새가 섞여 있었다. 짐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묻은 먼지가 짧게 깎은 머리와 낡은 파란색 작업복 셔츠에 잔뜩 묻어있는 도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다른 작업자들과 함께 대형 사도어 냉장고를 진열대 제자리에 밀어넣고 있었다. 넓은 이마 위로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매달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TV, 냉장고 및 가전제품 유통기업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도윤은 여전히 직원들과 함께 직접 무거운 짐을 나르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다. 맨손으로 가전제품 수리 및 배달 일부터 시작해 자수성가한 그는 힘든 육체 노동을 결코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느낌을 좋아했다. 세탁기 포장 상자를 정리한 뒤 손을 닦고 있을 때였다. 작업복 바지 주머니에 있던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울려댔다. 도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전화를 꺼내 들었다. 화면에 뜬 어머니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전화가 온 이유를 뻔히 알았기 때문이다. 소음을 피해 창고 뒷마당 구석으로 걸어간 도윤은 화면을 문질러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30이 훌쩍 넘었는데도 아직 가정을 꾸릴 생각조차 없는 외동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영원한 레퍼토리가 시작된 것이다. 어머니는 도윤과 동갑인 이웃집 아들들이 벌써 아이를 품에 안고 다닌다며 끊임없이 늘어놓았다. 늙고 힘이 없으니 집에 아이의 웃음소리라도 들려야 적적하지 않겠냐며 한탄했다. 도윤은 현재 회사가 인근 지역에 새로운 지점을 내느라 확장 단계에 있다고 애써 설명했다.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연애나 결혼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완강했다. 그녀는 단호하게 이번 주 일요일 오후 동네 오래된 다방에서 먼 친척이 소개해준 아가씨와 무조건 선을 보라고 명령했다. 어머니는 그 아가씨가 직장도 안정적이고 성품도 참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강력한 협박으로 타기를 박았다. 만약 도윤이 나가지 않는다면 시외버스를 타고 회사 본사로 당장 쳐올라가 정문 앞에 짐을 풀고 시위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한 번 말하면 무조건 실행에 옮기는 어머니의 성격을 잘 아는 도윤은 일단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억지로 알겠다고 대답한 뒤 전화를 끊었다. 그는 흙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자신의 옷차림을 내려다보았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갔다.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는 행색으로 맞선 자리에 나가기로 결심한 것이다. 에어컨 수리 기사들이 자재를 사러 갈 때 타는 낡고 시끄러운 배달용 스쿠터를 타고 가기로 했다. 땀 냄새와 박스 먼지가 진동하는 이 작업복이 그의 맞선 룩이 될 터였다. 그는 도시에 사는 어떤 여자도 이렇게 가난하고 초라한 배달 기사 행색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상대방이 얼굴을 찌푸리며 거절하고 도망치는 모습을 상상하자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득의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매우 홀가분한 마음으로 창고로 돌아와 재고 정리 업무를 계속했다.
같은 시각 좁은 골목길 안쪽에 위치한 작은 원룸에서 지우는 화가 잔뜩 난 채 종이 상자에 남은 개인 물품들을 챙겨 넣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전 이전 직장의 사장과 불꽃 튀는 언쟁을 벌이고 온 참이었다. 그 구두쇠 사장은 직원들의 월급을 3개월이나 밀렸을 뿐만 아니라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지우에게 재무장부를 조작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유능한 회계 팀장이었던 그녀는 직업 윤리에 어긋나는 일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사장 책상 위에 곧바로 사직서를 던진 뒤 일말의 망설임 없이 사무실을 걸어 나왔다. 하지만 이제 점점 바닥을 드러내는 저축액을 마주하자 그녀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마음이 복잡한 가운데 전화벨이 울렸다. 대학 시절부터 단짝 친구인 민지였다. 민지는 신이 난 목소리로 내가 아는 지인을 통해 너한테 집안 수준이 딱 맞는 엄청난 맞선 자리를 하나 물어왔어 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민지는 그 남자가 성실하고 직장도 탄탄해서 지우의 강단 있는 성격과 아주 잘 맞을 것이라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지우는 단칼에 거절했다. 자신은 지금 실업자 신세라 누구를 알아갈 기분이 아니라고 솔직히 말했다.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10년지기 우정을 볼모로 삼아 애원하고 또 애원했다. 결국 민지가 지우의 든든한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겠다며 맞선 장소에 직접 같이 가겠다고 약속하고 나서야 친구의 열성에 두 손 두 발 닫은 지우는 마지못해 승낙하고 말았다. 시간은 훌쩍 흘러 일요일이 되었다. 지우는 거울 앞에 앉아 예의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졌다. 민지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였다. 내용은 이러했다. 정말 미안해. 회사에 갑자기 비상사태가 터져서 사무실로 급하게 불려가는 중이야. 도저히 같이 못 가겠다. 주소로 찾아가서 잠깐 얼굴만 보고 예의상 차만 마시고 와. 주선자 체면 좀 살려주라. 문자를 읽은 지우는 짜증을 내며 스마트폰을 침대에 내동댕이 쳤다. 막판에 홀로 남겨졌다는 생각에 그녀는 몹시 실망했다. 화가 치밀어 올라 약속을 아예 취소해버릴까 했지만 그렇게 하면 주선자인 민지의 지인이 난처해질 것이 뻔했다. 지우는 결국 약속 장소에 가기로 했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이 맞선 자리를 최대한 빠르고 깔끔하게 망쳐버리고 싶었다. 그녀는 예쁜 원피스들을 모두 한쪽으로 밀어버렸다. 대신 옷장 맨 구석에서 촌스럽고 눈에 띄는 화려한 꽃무늬 몸빼바지와 늘어난 티셔츠 세트를 꺼냈다. 집안 대청소를 할 때나 입는 옷이었다. 그녀는 고무줄로 머리를 정수리 위로 대충 묶어 까치집을 만들었고 얼굴에는 스킨로션조차 바르지 않은 완벽한 생얼이었다. 이 처참한 룩을 완성하기 위해 그녀는 시장에서 파는 샛노란 삼선 슬리퍼를 맨발에 꿰어 신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지우는 입꼬리를 올렸다. 그녀는 가서 예의상 몇 마디만 대충 던지고는 일찍 자리를 뜰 핑계를 찾겠다고 다짐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최악의 첫인상을 받고 모든 희망을 즉시 접게 만들 작정이었다. 약속 장소인 오래된 상가 건물 1층 다방 앞에는 낡은 플라스틱 파라솔 테이블과 의자 몇 개가 이끼 낀 벽에 바짝 붙어 있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가로수 잎사귀 사이로 비스듬히 스며들어 아스팔트 도로 위에 춤추는 빛의 얼룩을 만들어냈다. 동네 슈퍼 앞 평상에서 부채질을 하던 할머니들은 한가롭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었다. 도유는 약속 시간보다 15분 일찍 도착했다. 그는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녹이 슬어 있는 낡아빠진 스쿠터를 타고 나타났다. 요란한 엔진 소리 때문에 근처에서 바람을 쐬던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도유는 스탠드를 세우고 스쿠터에서 내렸다. 계획했던 대로 그는 흙먼지와 기계 기름때가 묻은 파란색 작업복 셔츠를 걸치고 있었다. 바지는 색이 바랜 데다 밑단이 짝짝이로 걷어올려져 있었다.
발에는 뒷굽이 다 달아빠진 낡은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하루 종일 무거운 냉장고를 나르며 흘린 땀 냄새가 여전히 그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그는 태연하게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를 끌어당겨 앉더니 아이스 믹스 커피 한 잔을 주문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내 집에 가서 씻고 쉴 수 있는 시간만을 속으로 카운트다운했다. 약 10분 뒤 골목 어귀에서 화려한 꽃무늬 실루엣이 나타났다. 지우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껌을 짝짝 씹으며 무기력한 걸음걸이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촌스러운 꽃무늬 몸빼 바지는 조용한 동네 풍경 속에서 유난히 튀었다. 노란색 삼선 슬리퍼가 바닥을 질질 끌며 찍찍거리는 소리를 냈고 산발이 된 머리와 화장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은 마치 말 안 듣는 아들을 찾으러 나온 짜증난 동네 아줌마와 완벽하게 똑같았다. 지우는 작은 테이블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녀는 친구가 묘사했던 대로 깔끔하게 셔츠를 바지 안에 넣어 입은 정장 차림의 남자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구석에 앉아 있는 도무지 형편없어 보이는 한 남자에게 꽂히고 말았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몇 초 동안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도윤은 핑크색 꽃무늬와 샛노란 슬리퍼의 기막힌 조합을 자랑하는 지우의 전설적인 복장을 보고 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웃음을 참기 위해 안간 힘을 썼다. 한편 지우 역시 흙먼지 투성이의 셔츠와 그 옆에 세워진 요란한 고물 스쿠터를 보며 말문이 막혔다. 지우의 비상한 두뇌는 즉시 상황을 분석했다. 그녀는 이 기묘한 우연을 단번에 알아챘다. 분명 이 남자 역시 이 맞선 자리에 나오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상대방에게 거절당하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처참한 꼴로 나타난 것이 틀림없었다. 지우의 마음속에 흥미로운 감정이 차올랐다. 무시당했다는 분노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조신하고 참한 척 연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지우는 도윤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녀는 내숭 따위는 전혀 없이 맞은편 플라스틱 의자를 휙 끌어당겨 털썩 주저앉았다. 도윤은 입가에 맴도는 웃음을 억누르며 헛기침을 했다. 그는 침묵을 깨기 위해 먼저 입을 열었다. 혹시 민지 씨 지인분이 소개해 주신 분 맞습니까? 도윤이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해 주었다. 그녀는 약속 직전에 친구에게 바람을 맞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 혼자 올 수밖에 없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도윤 역시 어머니의 협박과 강요에 못 이겨 이 자리에 억지로 나왔음을 숨기지 않고 인정했다. 상대방의 진솔한 고백을 듣자 두 사람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동시에 폭소를 터뜨렸다. 호탕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며 처음에 어색했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가식적인 예의도 판에 박힌 인사치레도 없었다. 가장 기괴한 가짜 껍데기를 쓰고 나온 두 낯선 사람은 첫 만남부터 예상치 못한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도윤과 지우 사이의 분위기는 유난히 편안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재고 평가해야 할 맞선 상대로 보지 않았다. 마치 복잡한 도심 한가운데서 우연히 재회한 오랜 친구 같았다. 다방 주인이 행주를 들고 나왔다. 도윤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냉 믹스커피 2잔과 간단한 과자 안주를 주문했다. 지우도 이 소박한 메뉴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녀는 턱을 채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맞은편 남자를 관찰했다. 초라한 겉모습과 달리 도윤의 눈빛은 무척이나 강인하고 빛났다. 그의 말투는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영리함과 세상의 풍파를 겪어낸 연륜이 배어 있었다. 시원한 음료가 나오자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도윤이 지우의 직업에 대해 묻자 지우는 콧대 높은 척하거나 거리를 둘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한숨을 푹 내쉬며 이전 직장에서 겪었던 끔찍한 시간들을 털어놓았다. 악덕 사장이 직원들을 어떻게 쥐어짜고 괴롭혔는지 상세히 말했다. 밀린 월급을 기다리며 방세를 걱정해야 했던 날들. 그리고 마침내 그 최악의 사장 얼굴에 사직서를 던져버리고 나왔을 때의
통쾌함을 매우 자랑스럽게 묘사했다. 도윤은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다. 작지만 당찬이 여성의 억울함과 패기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도윤의 차례였다. 그는 자신을 그저 외부 가전제품 마트에서 일당을 받고 에어컨을 배달하고 설치하는 하청 노동자라고 소개했다. 그는 숨이 막히는 한여름 폭염 속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기 위해 뜨겁게 달궈진 양철 지붕 위를 기어오르던 날들을 이야기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빌라 꼭대기 층까지 거대한 TV를 등에 업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던 고충도 털어놓았다. 육체 노동자의 고단함, 길가에 쪼그려 앉아 식어 빠진 편의점 도시락으로 급하게 때우는 점심 식사에 대해서도 묘사했다. 도윤의 이야기는 무심한 듯 유머러스한 톤으로 전개되어 지우를 여러 번 빵 터지게 만들었다. 지우는 그의 흙먼지 묻은 직업을 조금도 얕보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동질감을 느꼈다. 정당한 돈을 벌기 위해 누구나 쓰디쓴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그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과자를 바스락거리며 먹는 사이 화제는 늘 걱정만 하는 어머니들 이야기로 넘어갔다. 도유는 매일 밤 어머니가 귀에 못이 박이도록 읊어대는 장가 타령을 떠올리며 인상을 찌푸렸다. 지우 역시 명절마다 친척들이 시집가라고 잔소리를 해대는 탓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맞장구를 쳤다. 두 사람은 의미 없는 맞선 자리를 피하기 위해 벌였던 과거의 무용담들을 경쟁하듯 늘어놓았다. 단 한 톨의 허세나 과시도 없는 이들의 진솔하고 소박한 대화는 서로를 매력적인 사람으로 느끼게 했다. 첫 만남에서는 어떻게든 자신을 포장하려 애쓰는 사회에서 이들의 날 것 그대로의 솔직함은 특별한 포인트가 되었다. 두 잔의 아이스 믹스 커피는 바닥을 드러냈고 빈 과자 봉지만 덩그러니 남았다. 저녁 노을이 짙어지며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단순한 의무 방어전일 줄 알았던 대화는 즐거움과 상호 이해 속에서 무려 2시간이나 이어졌다. 낡은 상가 주변으로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았다. 가로등의 노란 불빛이 플라스틱 테이블을 비췄다. 늦은 오후의 서늘한 바람이 여름의 열기를 씻어냈다. 도유는 손목에 찬 낡은 시계를 힐끗 보더니 말했다. 시간이 꽤 늦었네요. 지우 씨도 돌아가서 쉬어야 하니 이만 일어날까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지개를 켰다.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보다 기분이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도윤이 다방 주인을 불러 계산을 부탁했다. 주인은 암산을 하더니 냉커피 2잔과 과자값을 합쳐 10,000원이라고 답했다. 도윤은 무심코 작업복 주머니에 손을 넣어 고액권을 꺼내려다 자신이 현재 가난한 배달 기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쭈뼛거리며 약간 구겨진 10,000원짜리 한 장을 간신히 찾아 꺼냈다. 그 순간 지우가 재빨리 자신의 작은 지갑을 열었다. 그녀는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올려놓았다. 도유는 깜짝 놀랐다. 오늘 차값은 정확히 반반 부담해요. 내 몫은 내가 낼게요. 지우가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도유는 자신이 남자이고 먼저 왔으니 당연히 계산하는 게 맞다며 거절했다. 하지만 지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진지하면서도 위트 있는 말투로 설명했다. 우리 둘 다 선을 보러 오긴 했지만 서로 더 발전할 마음도 없고 지금 당장 일도 힘든 노동자 처지잖아요. 비용을 반으로 나누는 게 서로 빚지거나 미안한 마음을 안 가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꽃무늬 몸빼바지를 입은 이 여자의 칼 같은 계산과 당당함의 도유는 큰 흥미를 느꼈다. 그는 굳이 계산을 혼자 하겠다고 고집부리지 않았다. 그는 5,000원을 거슬러 받고 지우가 자신의 몫을 다방 주인에게 지불하도록 두었다. 계산을 마친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지우는 태연하게 샛노란 삼선 슬리퍼를 질질 끌며 걸어갔고 도윤 역시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고물 스쿠터에 시동을 걸었다. 그들은 골목 어귀에 서서 미소를 지으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두 사람 중 누구도 연락처나 전화번호를 묻지 않았다.
둘 다 이것이 그저 인생에서 우연히 일어난 재미있는 해프닝일 뿐이라고 굳게 믿었다. 부모님과 친구에게 둘러댈 완벽한 명분을 만들었으니 임무는 성공적으로 완수된 셈이었다. 이제 그들은 이 맞선에 대한 아무런 미련 없이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도유는 오토바이를 몰고 붐비는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흙먼지 묻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고 그의 가슴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작은 기쁨이 번졌다. 그 이상하고 기묘한 여자는 그에게 꽤 깊은 인상을 남겼다. 지우 역시 시원한 저녁 공기를 만끽하며 콧노래를 부르며 인도를 걸어갔다. 친구에게 버림받은 짜증이나 구직에 대한 걱정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내일부터 자신의 능력에 걸맞은 전문적이고 제대로 된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바쁘게 돌아가는 팍팍한 삶 속에서 보기 드문 진심을 나눈 두 사람의 기묘한 만남은 이렇게 각자의 마음에 아름다운 추억을 남긴 채 끝을 맺었다. 기묘한 맞선 후 3일이 지났다. 지우는 다시 구직자의 바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아침 내내 채용 정보 사이트를 샅샅이 뒤졌다. 재무 및 장부 관리 분야의 다년간의 경험과 탄탄한 전문성을 갖춘 그녀는 조건이 좋지 않은 제안은 서둘러 수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도전 과제가 많고 규모가 큰 환경을 찾고 싶었다. 인터넷 채용 공고를 훑어보던 중 지우의 시선이 유독 눈에 띄는 공고 하나에 멈췄다. 외곽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전자 및 가전제품 유통 및 소매센터인 태양전자에서 회계팀장을 긴급 채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주요 업무는 총괄 물류 창고의 전체 운영 프로세스를 재검토하고 표준화하는 일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공고에는 시장 평균보다 훨씬 높은 파격적인 급여가 제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까다로운 조건들이 꼬리표처럼 붙어 있었다. 강력한 관리 경험, 높은 압박감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특히 현재 엉망으로 꼬여 있는 고가의 재고 및 장부 시스템을 해결할 수 있는 스킬을 요구했다. 요구 사항을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어내려갔지만 지우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를 정복하고 싶어하는 그녀 특유의 본성이 깨어났다. 고가의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이 이 복잡하게 얽힌 장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액의 연봉을 기꺼이 지불한다는 것은 그곳이 진짜 능력 있는 인재를 존중하는 곳이라는 뜻이기도 했다. 지우는 1분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노트북을 열어 자신의 이력서를 가장 인상적으로 수정하여 제출했다. 바로 그날 오후 그녀는 다음 날 아침 면접에 참석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거울 앞에 선 지우는 며칠 전 꽃무늬 몸빼바지를 입었던 털털한 모습과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세심하게 옷차림을 골랐다. 오늘 그녀는 날카롭고 전문적인 커리어 우먼의 이미지를 장착했다. 새하얀 실크 블라우스에 주름 하나 없이 깔끔하게 다려진 검은색 정장 바지를 매치했다. 긴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다. 피곤한 기색을 가리고 맑은 눈망울과 자신감을 돋보이게 하는 가벼운 메이크업을 했다. 오신임굽의 검은색 펌프스를 신고 필요한 서류가 든 가죽 서류 가방을 챙긴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다. 시외버스를 타고 외곽으로 향한 지우는 회사의 주소에 도착하기까지 1시간 이상이 걸렸다. 태양전자라는 대형 간판이 걸린 거대한 본사 건물 앞에 선 지우는 그 엄청난 규모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수천 평에 달하는 부지 전면에는 화려한 제품 전시장이, 후면에는 견고한 물류 창고가 자리 잡고 있었다. 세탁기와 냉장고를 실은 탑차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며 활기차고 긴박한 작업 분위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경비실을 지나 안내에 따라 1층 로비로 들어선 지우는 데스크 직원에게 면접을 보러 왔다고 말했다. 직원은 예의 바르게 미소 지으며 예약자 명단을 확인한 뒤 그녀를 2층으로 안내했다. 사무실 구역의 분위기는 매우 현대적이고 전문적이었다. 복도를 따라 최신형 프리미엄 대형 TV의 광고 포스터들이 고급스럽게 걸려 있었다. 지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녀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환경으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저 대표실 문 뒤에 어떤 엄청난 놀라움이 그녀의 삶의 궤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운명적인 재회가 기다리고 있는지 그녀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지우는 행정 직원의 뒤를 따라 반짝이는 타일 복도를 걸었다. 은은한 방향제 향기가 감도는 조용한 공간이었다. 이곳의 우아함과 격조는 그녀가 이전에 일했던 작은 중소기업들의 어수선함과는 차원이 달랐다. 지우는 전문가다운 압박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열정에 불을 지피는 강렬한 에너지를 체감했다. 직원이 대표이사 명패가 붙은 반투명 유리문 앞에 멈춰섰다. 가볍게 2번 노크를 한 직원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대표님, 회계팀장 지원자 면접 오셨습니다. 들어오세요. 뒤편에서 낮고 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넓은 책상 위에는 매출 보고서와 서류 뭉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지우는 크게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자세를 바로잡고 가장 자신있고 프로페셔널한 발걸음으로 방 안으로 들어섰다. 대표실은 현대적인 가구들로 위엄있게 꾸며져 있었다. 거대한 책상 뒤로는 화물 집화장과 아래쪽 화물차 주차장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통유리 창이 나 있었다. 남자는 책상 위로 몸을 숙인 채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손에는 빨간색 볼펜을 쥐고 출고 명세서에 쉴 새 없이 동그라미를 치고 있었다. 그는 연한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려 탄탄한 팔뚝을 드러냈다. 머리는 깔끔하게 손질되어 있었고 며칠 전 다방에서 만났던 그 배달기사의 흙먼지 묻고 꾀죄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안녕하세요. 장부 문제와 재고 리스크 관리를 맡기 위해 회계팀장에 지원한 지우입니다. 지우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책상 모서리에 자신의 이력서가 든 파일을 올려놓았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허공에서 그의 펜끝이 멈칫했다. 4개의 눈동자가 부딪혔다. 1초, 2초.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다. 도유는 눈을 크게 떴다. 완벽한 메이크업, 깔끔하게 틀어 올린 머리, 구김없는 단정한 오피스룩. 그는 눈앞에 서 있는 이 세련된 커리어 우먼과 며칠 전 다방에서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꽃무늬 몸빼바지와 노란색 삼선 슬리퍼를 신고 나타났던 그 산발머리의 여자를 일치시키려 애썼다. 도무지 믿기 힘든 극적인 변화였다. 지우 역시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녀의 비상한 계산 두뇌가 갑자기 파업을 선언했다. 지금 저 거대한 대표이사 의자에 앉아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날카로운 눈빛을 뿜어내고 있는 남자가 다방에서 커피값 5,000원을 칼같이 나눠냈던 바로 그 먼지투성이 에어컨 설치 기사라니. 상황은 그녀의 상상력을 완전히 초월해버렸다. 펜이 손에서 미끄러져 책상 위를 굴러가는 작은 소리가 났다. 도윤의 입가에 흥미롭다는 듯 반쪽짜리 미소가 번졌다. 그는 최고급 가죽 의자의 등을 기대고 팔짱을 낀 채 지우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꽃무늬 몸빼바지 아가씨. 정적을 깨고 도윤이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만날 줄은 몰랐네요. 오늘 너무 완벽한 프로 같아서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지우는 당황함을 빠르게 털어내고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녀는 꼿꼿이 서서 도윤의 탐색하는 듯한 시선을 마주했다. 그리고 한치의 흠결도 없는 비즈니스용 미소를 지어 보였다. 과찬이십니다, 대표님. 지우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분한 어조로 대답했다. 취업 면접을 보러 온 구직자로서 고용주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 깔끔하게 입는 건 당연하죠.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는데 잠옷을 입고 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대표님도 오늘은 그 요란한 고물 스쿠터를 타거나 먼지투성이 작업복을 입지 않으셨네요. 도유는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훌륭하군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전 직장 사장과 맞서 싸웠다던 그 패기 그대로네요.
당신의 그 칼 같은 콩과 사구분이 마음에 듭니다. 그는 책상 맞은편에 놓인 응접용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시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제겐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지우는 의자를 빼고 앉아 이력서 파일을 열어 도윤 쪽으로 밀었다. 제 상세 이력서입니다. 종합회계 업무 5년 경력이 있으며 그중 2년은 유통업체에서 회계팀장으로 일했습니다. 자금 흐름 관리와 엉망이 된 장부 시스템을 정리하는 데 있어선 아주 자신 있습니다. 도윤은 얇은 이력서를 힐쩍 한번 보고는 다시 지우 쪽으로 밀어버렸다. 종이 쪼가리에 적힌 글씨는 관심 없습니다. 서류는 위조할 수 있고 경력은 부풀릴 수 있으니까요. 저는 오직 실무 능력만 보고 채용합니다. 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은 그저 숫자 예쁘게 맞춘 보고서나 쓰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 가전 창고에 얽혀 있는 이 복잡한 실타래를 끊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도윤은 도전적인 눈빛으로 지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실무 능력 테스트를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우는 도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미소를 지었다. 문제 내시죠. 저는 여기 산책하러 온 게 아닙니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뒤쪽 서류함으로 다가갔다. 서랍을 열더니 아주 두꺼운 전표 뭉치를 책상 위에 툭 던졌다. 구겨지고 필기가 난무한 서류들이었다. 이게 전임 회계 담당자가 남겨놓은 지난달 상품 입출고 및 수입 지출 전표 전부입니다. 도윤이 더러운 벽지처럼 구겨진 종이 위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당신에게 30분을 주겠습니다. 이 쓰레기 더미 같은 서류들 속에서 가장 불합리한 문제점 3가지를 찾아내고 가장 빠른 해결책을 제시해 보십시오. 지우는 망설임 없이 전표 뭉치를 집어들었다. 빠르게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시선은 냉장고, TV, 구리선 및 배관 자재, 그리고 보증서에 적힌 숫자의 홍수 위를 춤추듯 스쳐 지나갔다. 뇌는 정보를 분석하고 연결하기 위해 풀가동되기 시작했다. 방 안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와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이 맴돌았다. 도윤은 의자에 다시 앉아 조용히 지우를 관찰했다. 이따금씩 찌푸려지는 단아한 눈썹과 집중할 때마다 꾹 다물어지는 입술이 눈에 들어왔다. 이 여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진지함과 프로페셔널함은 그에게 묘한 기대감을 심어주었다. 이전에 거쳐간 4명의 회계 담당자들은 이곳의 높은 압박감과 다양한 품목의 고가 상품을 다루는 특수성을 견디지 못하고 일주일 만에 도망쳤었다. 정확히 25분 후 지우는 전표 뭉치를 덮고 책상 중앙으로 밀어냈다. 끝났습니다. 도윤은 놀란 듯 미간을 찌푸렸다. 벌써요? 분석해 보시죠. 지우는 연필 꽂이에서 연필을 하나 뽑아들었다. 그리고 작은 지출 결의서 묶음을 가리켰다. 첫째, 배송 및 설치 기사들의 무분별한 가불 문제입니다. 불과 한 달 동안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에 이르는 현금 가불 전표가 30건이나 됩니다. 하지만 여기엔 창고장이나 대표님의 승인 서명이 전혀 없고 오직 직원 본인의 수령 서명만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현금 시재가 항상 부족해지고 월급날이 되면 장부가 맞지 않아 회사에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의 눈빛을 보냈다. 정확합니다. 실력 좋고 오래 일한 기사들이 툭하면 돈이 부족하다며 유흥비로 쓸 돈을 가불해 갑니다. 전임 회계 직원은 심약해서 기사들과 척을 지기 싫은 마음에 규칙 없이 돈을 내줬죠. 해결책은 뭡니까? 엄격한 가불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우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모든 직원은 매달 15일에 한 해 기본급의 최대 30%까지만 가불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가불 신청서에는 물류 창고장과 대표님의 서명이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회계부서는 서류가 완벽할 때만 돈을 지급하며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가불을 받는 자는 해당 월 보너스에서 그 금액만큼 삭감합니다. 도윤이 박수를 2번 쳤다. 아주 강단 있군요. 그 제안 승인하겠습니다. 2번째 문제점은 지우가 부자재 출고 전표 한 장을 뒤집었다. 휘갈겨 쓴 글씨를 가리켰다.
원인 불명의 구리선, 전선, TV 브레킷 등 설치 자재 손실이라고 적혀 있네요. 한 달 동안 창고에서 빠져나간 자재의 양이 판매 영수증에 기록된 실제 설치량보다 30%나 더 많습니다. 회계 직원은 시공 오류나 파손으로 인한 손실이라고만 메모해 두었을 뿐 파손된 자재를 회수했다는 증빙 서류는 전혀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주 큰 허점입니다. 기사들이 자재를 밖으로 빼돌려 고물상에 팔거나 개인 작업에 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겁니다. 도윤의 눈이 가늘어졌다. 얼굴에 엄숙함이 맴돌았다. 나도 그 부분을 의심하고 있었지만 아직 현장을 잡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해결책은 뭡니까? 각 기기 종류별로 표준 자재 할당량을 정하는 것입니다. 지우가 또렷하게 제안했다. 설치하러 나갈 때 기사들은 규정된 정확한 수량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리선이나 전선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반드시 고객이 서명한 설치 완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남거나 파손된 자재를 창고에 반납할 때는 창고 관리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매주 주말마다 출고 전표와 설치 확인서를 대조하는 겁니다. 이 단계만 조여도 모든 부정이 수면 위로 드러날 것입니다. 도윤이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근거가 확실하군요. 마지막 문제는 뭡니까? 지우가 미수금 명세서를 한 장 뽑아냈다. 거래처 미수금이 엉망입니다. 회사가 한 에어컨 공급업체에 결제해야 할 대금이 무려 5천만 원에 달하는데 지급 기한이 20일이나 지났습니다. 고객으로부터 걷어들인 현금 흐름을 보면 충분히 결제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요. 이런 지연은 회사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유통업체가 다음번 물량에서 할인율을 깎아버리는 원인이 됩니다. 상세한 채무 추적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매주 예상 현금 흐름을 보고하여 합리적인 결제 계획을 세우고 비즈니스 신용을 지켜야 합니다. 도윤은 의자 등받이에 완전히 몸을 기댔다. 그리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는 완전히 달라진 눈빛으로 지우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장난기나 평가하려는 시선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이었다. 이 여자는 전문 지식을 탄탄하게 갖췄을 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와 기업 운영 전반을 꿰뚫어 보는 넓은 시야까지 지니고 있었다. 놀랍군요. 도윤이 미소 지으며 인정했다. 당신의 30분은 이전 회계 직원들 여러 명이 석 달 동안 한 일보다 훨씬 가치 있습니다. 그가 지우 앞으로 손을 내밀었다. 태양전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회계 팀장 자리는 정식으로 당신 것입니다. 제가 내릴 첫 번째 임무는 물류 창고의 전체 데이터를 직접 감독하고 크로스 체크하는 일입니다. 수습기간 기본급은 500만 원이고 재고 손실을 막아낸 금액과 비용 절감 기여도에 따라 업계 최고 수준의 성과급을 따로 지급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우는 주저하지 않고 도윤의 손을 맞잡았다. 단단한 악수에서 결의가 느껴졌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수락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이 엉망인 장부 시스템부터 청소하겠습니다. 지우의 첫 업무는 사무실, 창고, 그리고 배송, 설치부서 직원들 전체가 모인 주간 회의에서 시작되었다. 도윤은 전체 직원과 관리자들 앞에서 그녀를 소개했다. 짙은 파란색 셔츠에 검은색 정장 바지를 단정하게 입은 지우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미소 지으며 모두에게 인사했다. 설치 기사들은 당당한 태도에 새로운 여성 회계 팀장에 대해 수군거렸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태양전자의 물류 창고 관리자인 최 부장의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50대가 넘은 최 부장은 작고 다부진 체격에 쉴 새 없이 눈을 깜빡이는 교활한 인상을 가진 사내였다. 그는 도윤이 작은 소매점을 운영하던 초창기 시절부터 함께 일해온 개국 공신임을 자처하며 하급자들에게 자주 큰 소리를 치고 호통을 치곤 했다. 도윤이 창고와 재물을 관리할 자리의 외부인, 그것도 여자를 낙하산처럼 꽂아 넣자 최 부장은 자신의 권력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느꼈다.
자신이 구리선 등 자재를 뒤로 빼돌려 챙기던 쏠쏠한 검은 수입이 끊길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날 아침 지우는 가불 및 자재 출고 프로세스를 재정비하는 작업에 즉시 착수했다. 그녀는 회계팀 사무실 문 앞에 새로운 가불 절차와 기일, 신규 자재 수령 규정을 명시한 커다란 공지문을 붙였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일단의 배송기사들이 몰려와 문을 두드렸다. 새로운 회계팀장님, 우리 이번 달 가불금으로 50만 원씩 좀 뽑아주시오. 젊은 기사 하나가 턱을 치켜들며 말했다. 지우가 장부더미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새 규정에 따라 가불은 매월 15일에만 처리합니다. 지금 돈이 필요하시다면 타당한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작성해 오세요. 신청서에는 물류 창고장인 최 부장님과 도윤 대표님의 승인 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사가 책상을 쾅 내리쳤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지금까지 우린 돈 모자라면 언제든 가불에서 썼다고. 새로 굴러들어와서 유세 떨지 마쇼. 돈 내줄 거요, 말 거요? 지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기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고 지나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는 대표님이 승인한 회사의 새로운 규정입니다. 따르기 싫으시면 나가십시오. 제 업무를 방해하며 소란 피우지 마시고요. 기사들이 웅성거리며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최 부장이 여유로운 걸음걸이로 다가왔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시끄러워? 최 부장이 지우를 힐끗 쳐다보았다. 새로 온 팀장님, 우리 직원들한테 융통성 좀 발휘합시다. 무거운 세탁기 메고 계단 오르내리느라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는데. 목마르고 힘들면 시원한 맥주라도 한잔 해야지. 왜 그렇게 사람을 쪼아대나? 여기 원래 이런 식으로 다 가족같이 해왔어. 최 부장님. 지우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최 부장의 공개적인 편들기에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저는 장부의 원칙과 대표님의 규정에 따라 일합니다. 부장님께서 정융통성을 발휘하고 싶으시다면 이 가불 신청서에 직접 승인 서명을 하십시오. 그럼 제가 즉시 금고에서 돈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단, 향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부장님께서 전적으로 지셔야 할 겁니다. 최 부장의 얼굴빛이 싹 변했다. 그 종이에 서명하는 것이 곧 자신의 무덤을 파는 짓이라는 걸 그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아주 대단하시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온 지 며칠이나 됐다고 옛사람들을 무시하려 들어? 어디 얼마나 버티나 보자고. 그는 기사들에게 흩어지라는 손짓을 했다. 그날 이후 최 부장은 지우를 괴롭히기 위한 본격적인 작전에 돌입했다. 그는 창고 구역 전체에 새 회계팀장이 대표와 부적절하고 은밀한 관계라서 특혜를 받았다는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렸다. 또한 창고 직원들을 부추겨 TV나 냉장고 입출고 전표 제출을 고의로 지연시켰고 회수된 자재 보고서도 항상 늦게 올리도록 지시했다. 이로 인해 지우는 매일 데이터를 취합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따돌림과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에도 지우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고가의 상품이 오가고 복잡한 창고와 오래된 관행이 얽혀있는 이 유통업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책상머리가 아닌 실제 행동으로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에어컨 빵빵한 사무실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흐릿한 존재로 만들 뿐이었다. 월요일 아침, 늘 입던 오피스룩 대신 지우는 아주 활동적인 복장으로 창고에 나타났다. 어두운 색 작업 바지, 태양전자의 파란색 유니폼 티셔츠, 그리고 편안한 운동화 차림이었다. 머리를 높게 틀어묶은 그녀는 거침없이 사원증을 목에 걸고 바코드 스캐너와 두꺼운 수첩을 들고 나섰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대형 평면 TV와 프리미엄 가전제품이 보관된 구역이었다. 장부 분석 결과 현재 재고 데이터 불일치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곳이었다.
이곳을 담당하는 현장 창고 직원은 진호라는 이름의 젊은 청년이었다. 그는 성격이 소심하여 최 부장에게 매번 윽박질림을 당하고 기가 죽어 지내는 직원이었다. 작업을 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나타난 지우를 보자 진호는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지우 팀장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먼지투성이에 박스 냄새나고 답답한데 그냥 사무실에 계시면 제가 냉장고든 세탁기든 필요한 데이터 다 올려드릴 텐데요. 필요 없어요. 지우가 소매를 걷어붙이며 바코드 스캐너의 전원을 켰다. 오늘부터 제가 직접 매주 창고 정기 재고 조사를 할 겁니다. 저기 대형 평면 TV랑 오디오 시스템 진열대부터 시작하죠. 그녀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지우는 진호에게 지게차를 운전해 화물을 하나하나 내리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손수 골판지 박스를 일일이 세고 봉인 스티커를 확인하며 수백만 원짜리 TV들의 일련 번호와 바코드를 하나하나 스캔했다. 그리고 재고 관리 프로그램의 데이터와 꼼꼼하게 대조했다. 진호는 그녀를 쫓아다니며 장부에 받아 적느라 진땀을 뺐다. 회계팀장이 직접 창고 한복판에 등판했다는 소식은 쉬고 있던 배달 기사들까지 깜짝 놀라게 했다. 로비 구석에서 차를 마시며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 부장은 미간을 잔뜩 찌푸렸다. 그는 건들거리며 다가와 비아냥거렸다. 아이고, 귀하신 총괄회계 팀장님께서 친히 TV박스 개수까지 일일이 세고 계시다니? 할 일이 그렇게 없나? 아니면 우리 창고 직원들이 정직하게 일하는 걸 못 믿으시나? 지우는 허리를 곧게 폈다. 그녀는 최 부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시선은 차분했지만 강렬했다. 최 부장님, 정기적인 재고 조사는 고가 자산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제가 내려온 건 누굴 못 믿어서가 아니라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직원들이 화물을 더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장부상의 숫자와 창고에 있는 실제 기계 대수가 일치해야만 회사가 원활하게 돌아갈 테니까요. 일주일 내내 지우는 끈질기게 창고에 머물렀다. 산더미처럼 쌓인 높은 진열대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에어컨과 냉장고 재고를 확인하는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기술적인 사양까지 하나하나 대조해가며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지우는 상품 배치가 엉망이어서 출고 시 시간이 지체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는 즉시 도윤에게 창고 배치도를 브랜드별로 세분화하여 재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 조치는 물건을 찾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파손 위험을 크게 줄여주었다. 지우의 이런 실질적이고 프로페셔널한 행동들은 현장 창고 직원들과 설치 기사들의 시선을 점차 바꿔놓았다. 그들은 이 여자가 그저 손가락질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진짜 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조직 전체가 매끄럽게 돌아가도록 굳은 일도 직접 뛰어들어 뒹구는 그녀의 모습에 처음에 비협조적인 태도는 차츰 사라지고 서류도 제때 제출하기 시작했다. 지우의 단호함과 수완의 최 부장은 궁지에 몰린 듯한 기분을 느꼈다. 구리선을 빼돌리고 불량품 개수를 부풀려 챙기던 검은 돈줄이 완전히 끊겨버렸기 때문이다. 도박 빚에 쫓기던 최 부장은 결국 무리수를 두기로 결심했다. 크게 한탕해서 도박빚도 갚고 눈엣 가시 같은 지우를 회사에서 쫓아내어 복수하겠다는 속셈이었다. 마침 기회가 찾아왔다. 시장에서 가장 선명한 해상도를 자랑하는 최신형 대형 스마트 TV 20대가 특별 입고된 것이다. 대기업 회의실 세팅 프로젝트를 위해 특별 주문된 고가의 물량이었다. 물건이 들어오는 날, 도윤은 타 지역의 새 지점 오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장을 가고 없었다. 지우가 직접 창고로 내려와 하역 작업을 감독하고 바코드를 스캔하며 수량을 세었다. 검수 과정은 순조로웠다. 20대의 TV 수량은 거래 명세서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지우는 관리 프로그램에 데이터를 꼼꼼히 저장하고 납품업체의 인수증에 서명했다. 그런 다음 창고 담당자인 진호에게 해당 물량을 보안 구역에 보관하고 문을 굳게 잠그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해가 뉘엿뉘엿 지고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한 틈을 타 최 부장이 움직였다.
마스터키를 손에 쥔 그는 은밀하게 보안 구역의 문을 열었다. 그는 외부의 전자제품 장무라비와 이미 결탁한 상태였다. 그는 소형 탑차 한 대를 창고 뒤편 비상구 쪽으로 바짝 대도록 지시했다. 최 부장은 물건을 바로 외부로 빼내지 않았다. 그는 공범들과 함께 가장 비싼 TV 5대를 창고 뒤편에 있는 낡은 골판지 박스 지하 폐기물 창고에 교묘하게 숨겼다. 며칠 뒤 잠잠해지면 차를 불러 실어 나를 계획이었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최 부장은 아주 교묘한 수법을 썼다. 그는 진호의 사무실에 몰래 잠입했다. 진호가 미처 로그아웃하지 않은 컴퓨터에서 진호의 계정으로 시스템에 접속해 방금 입고된 스마트 TV의 전표 데이터를 수정해버렸다. 실제 입고 수량을 15대로 줄여버린 것이다. 그리고 사유란에는 배송 오류로 인한 납품업체 수량 부족, 차후 입고 예정이라고 적어 넣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가 도윤에게 보낼 채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노트북으로 프로그램을 열었을 때 그녀는 즉각 이상함을 감지했다. 시스템상의 TV 재고 수량이 어제 자신이 직접 세었던 숫자보다 5대나 적은 것이었다. 지우는 눈살을 찌푸리며 즉시 진호를 사무실로 호출했다. 진호 씨, 어제 들어온 TV 물량 데이터 불일치에 대해 설명해봐요. 내가 직접 서명한 인수 중엔 20대인데 왜 시스템엔 5대가 부족한 거죠? 컴퓨터 모니터를 본 진호는 사색이 되었다. 팀장님, 저 진짜 모릅니다. 어제 분명 팀장님이 지시하신 대로 20대 정확히 입력했어요. 전 아무것도 수정 안 했습니다. 어제 퇴근할 때 급하게 나가느라 컴퓨터를 안 끄고 가긴 했는데 진호의 극심한 공포를 본 지우는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확신했다. 누군가 이익을 챙기기 위해 고의로 데이터를 조작한 것이 틀림없었다. 최고급 TV 5대의 가치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만약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내지 못한다면 그 막대한 배상 책임은 고스란히 지우와 진호가 떠안게 될 판이었다. 그때 최 부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얼굴에는 득의양양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는 일부러 복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떠들었다. 창고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고가의 물건을 들여오면서 숫자가 이렇게 심하게 틀리다니. 비싼 TV 5대는 어디로 증발한 거야? 아니면 팀장 당신이 납품업체랑 짜고 서류 조작해서 뒤로 빼돌려 팔아먹으려는 수작인가? 이 일이 도윤 대표님 귀에 들어가면 당신 당장 해고당하는 건 물론이고 배상금 물어주느라 뼈골이 빠질걸. 지우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최 부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차가운 시선이었다. 최 부장님,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섣부른 결론은 내리지 마시죠. 제가 직접 물건을 검수했습니다. 20개 박스에 대한 재확인 서명은 여전히 원본 서류에 남아 있습니다. 퇴근 시간 이후에 컴퓨터 데이터가 변경된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기필코 진상을 밝혀낼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지우는 진호를 향해 단호하게 지시했다. 진호 씨, 당장 나랑 같이 창고로 내려가서 그 TV 물량 다시 확인합시다. 장부상에서만 사라진 건지 아니면 창고에서 진짜로 증발한 건지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어요. 지우는 흑백을 명확히 가려내겠다고 결심했다. 밤이 깊어지자 태양 전자의 넓은 부지는 짙은 어둠에 휩싸였다. 낮 동안에 요란했던 차 소리는 잦아들고 정적만이 감돌았다. 회계 사무실의 형광등 불빛만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지우는 컴퓨터 모니터 앞에 엎드리듯 앉아 있었다. 건물 CCTV 시스템에서 추출한 영상을 뚫어져라 쳐다보느라 두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는 비싼 TV 5대가 도난당한 사건의 빈틈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집념에 불타오르고 있었다. 오랜 장부 관리 경력에서 우러나온 직감으로 그녀는 최 부장이 주동자임을 확신했다. 하지만 그의 가면을 벗기려면 감이나 심증이 아닌 명백한 증거가 필요했다. 도윤은 출장에서 막 돌아왔다.
집에 가서 쉬기 전에 중앙 창고에 들러 화재 경보 시스템을 점검할 참이었다. 경비실을 지나쳐 걷던 중 2층 회계 사무실 창문 밖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고 그는 깜짝 놀랐다. 미간을 살짝 찌푸린 그는 2층 계단을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다. 사무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지우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이미 다 식어버린 물컵이 들려 있었다. 얼굴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고 그녀는 어제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 창고 뒤편 하역장에 찍힌 전파방해로 일그러진 영상 구간을 계속해서 되감기하고 있었다. 도유는 바로 부르지 않고 문틀에 기댄 채 작지만 강인한 의지를 가진 이 여자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어깨 쪽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대충 틀어올린 머리칼 몇 가닥이 창백한 뺨 위로 흘러내려 있었다. 지우의 이런 헌신적인 모습에 도윤의 마음속에는 깊은 감동이 일었다. 그는 자신이 왔음을 알리기 위해 헛기침을 했다. 벌써 새벽 2시입니다. 우리 회계팀장님은 아예 마트에 집을 차릴 작정이십니까? 지우가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다. 도윤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한 그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가다듬었다.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두 눈만큼은 결연한 불꽃으로 반짝였다. 대표님, 일찍 오셨네요. 저는 TV가 밖으로 반출되는 장면이 찍힌 영상을 찾고 있었습니다. 도둑이 아주 교묘하게 긴 막대기로 뒷문 CCTV 렌즈 각도를 틀어버려서 어제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에 사각지대가 생겼거든요. 도윤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플라스틱 의자를 끌어당겨 지우 맞은편에 앉은 그는 모니터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상황 보고는 대충 들었습니다. 이렇게 깊은 밤까지 당신 혼자 모든 걸 짊어질 필요 없습니다.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당신이 쓰러지면 밑에 있는 저 많은 자산은 누가 관리합니까? 지우는 입술을 꽉 깨물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도윤을 마주 보았다. 일이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았는데 쉴 수는 없습니다. 최 부장은 제가 장부를 조작해 삥땅을 쳤다고 사방에 떠벌리고 다니고 있어요. 수천만 원어치의 물건입니다. 증거를 못 찾으면 오명도 뒤집어쓰고 배상 책임까지 질 판국이에요. 분명히 소형 탑차가 뒷문으로 후진해서 물건을 실어갔을 겁니다. 도윤은 지우의 추리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다. 그리고 사무실 직원용 작은 탕비실 쪽을 가리켰다. 가만히 앉아 있어요. 배가 고프면 뇌도 안 돌아가는 법입니다. 10분만 기다려요. 말을 마친 도윤은 겉옷을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쳤다. 그리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방을 나섰다. 지우는 듬직한 그 남자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10분 뒤 도윤이 쟁반을 들고 돌아왔다. 코끝을 찌르는 파향과 진한 국물, 특유의 라면 냄새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한밤중의 서늘함을 쫓아냈다. 그는 지우 앞에 커다란 사기 그릇을 내려놓았다. 노랗게 익은 꼬들꼬들한 면발, 붉은 토마토 슬라이스 몇 쪽, 그리고 시선을 사로잡는 완벽한 반숙 계란이 올려진 라면이었다. 먹어요. 도윤이 젓가락을 그녀 쪽으로 밀어주었다. 야간 작업하는 전자제품 기사들의 특식입니다. 일단 빈속부터 채우세요. 도둑 잡는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따끈한 라면 그릇을 내려다보자 하루 종일 쌓였던 피로가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대형 마트 체인을 운영하는 대표가 평소의 그 무뚝뚝함과는 정반대로 이렇게 다정하고 세심한 배려를 보여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지우는 그릇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 반숙 계란의 고소함과 짭짤한 스프의 맛이 어우러져 속이 금세 따뜻해졌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계란 푼 라면이 정말 맛있네요. 지우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도윤도 자신의 그릇을 들고 자연스럽게 야식을 즐겼다. 다 먹고 나면 성동격서 작전을 짤 겁니다. 최 부장은 이곳 구석구석을 훤히 꿰고 있어요.
만약 그가 물건을 숨겼다면 크기가 커서 눈에 띄기 쉬우니 아직 밖으로 빼돌리진 못했을 겁니다. 스스로 미끼를 물고 제 발로 기어 나오게 만들어야죠.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이 따뜻한 라면을 먹는 후루룩 소리만이 들려왔다. 새벽이 시에 소박한 라면 한 그릇은 지우에게 에너지를 채워주었을 뿐만 아니라 앙숙 같았던 두 사람의 마음을 절대적인 신뢰와 이해로 가깝게 이어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쏟아지는 햇살이 태양 전자의 유리창을 통과해 비쳤다. 도윤과 지우가 중앙 로비에 섰다. 두 사람의 손에는 작은 여행용 캐리어가 들려 있었다. 도윤은 관리 직원들과 직원들 전체 앞에서 큰 소리로 알렸다. 그 무리에는 뒤짐을 지고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는 최 부장도 끼어 있었다. 오늘 저와 지우 팀장은 새로운 유통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인근 지역의 부품 공장으로 출장을 갑니다. 며칠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창고 입출고 및 배송 설치에 관한 모든 권한은 최 부장님께 일임하겠습니다. 모두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최 부장의 두 눈은 기쁨으로 반달이 되었지만 겉으로는 애써 심각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는 앞으로 걸어 나와 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대표님, 안심하고 다녀오십시오. 제가 남아있는 한 우리 직원들은 빈틈없이 일할 겁니다. TV 몇 대 없어진 일도 제가 경비원들 시켜서 철저히 순찰 돌게 하겠습니다. 도둑놈이 절대 빠져나갈 구멍은 없을 겁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며 최 부장의 어깨를 툭툭 치고는 지우와 함께 고급 세단에 올라탔. 차가 미끄러지듯 출발해 차량 행렬 속으로 사라졌다. 뒤에 남은 최 부장은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드디어 완벽한 타이밍이 왔다고 굳게 믿었다. 그가 훔친 고가의 TV오대는 사실 아직 창고 뒤편 지하 폐기물 박스 더미 아래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오늘 밤 대표가 자리를 비우면 사람을 불러 물건을 싹 치워버릴 심산이었다. 밤이 찾아오고 물류 창고 부지는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밤 11시경 최 부장은 매수해둔 경비원에게 후문을 살짝 열어두라고 신호했다. 헤드라이트를 끈 소형 탑차 한 대가 엔진 소리를 낮춘 채 지하 창고 구역 가까이로 천천히 후진해 들어왔다. 어두운 색 점퍼를 입은 최 부장은 작은 손전등을 든 채 일행들에게 신경질적으로 지시를 내렸다. 빨리빨리 움직여. 박스에 기스나거나 액정 찌그러지면 똥값 되니까 조심해서 들어. 차에 다 싣고 방수포로 꽉 덮어버려. 일 끝나면 돈은 확실하게 나눠줄 테니까. 세 사람이 낑낑대며 거대한 골판지 상자들을 지하에서 위로 끌어올렸다. 비싼 스마트 TV들의 모습이 점차 드러났다. 최 부장은 허리에 손을 얹고 서서 곧 손에 들어올 거액을 생각하며 어둠 속에서 눈을 번뜩였다. 마지막 박스가 차에 실리려는 바로 그 순간 귀를 찢는 듯한 요란한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다. 창고 내 모퉁이에 설치된 초강력 투광기 4대가 일제히 눈부신 빛을 뿜어냈다. 쏟아지는 강렬한 빛에 눈이 부신 도둑들은 당황하며 눈을 가렸다. 어둠 속에서 도윤과 지우 그리고 내부 보안팀이 걸어 나왔다. 도망칠 구멍 하나 없이 포위망이 완벽하게 좁혀졌다. 그 귀한 물건들 싣고 어디로 가시려는 겁니까? 도윤의 낮고 묵직하지만 뼛속까지 오싹하게 만드는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최 부장은 화들짝 놀라 손전등을 떨어뜨렸고 손전등은 바닥을 대굴대굴 굴렀다. 그는 핏기가 싹 가신 하얀 얼굴로 말을 더듬었다. 대표님, 지우 팀장하고 출장 가신 거 아니었습니까?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이 지하에 물건이 방치된 걸 보고 쥐가 파먹을까봐 안전한 곳으로 옮겨 보관하려고 지우가 앞으로 나섰다. 손에는 인쇄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도둑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최 부장님,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오리발을 내미실 겁니까?
우리는 이미 기술자를 불러 진호 씨 컴퓨터에 무단 접속한 기록을 복원했습니다. 게다가 부장님께서 물건을 빼돌릴 걸 예상하고 제가 새벽에 뒤편 주차장 비상구 쪽에 몰래 초소형 카메라를 추가로 달아놨거든요. 방금 당신이 탑차에 물건 실으라고 지시하는 장면까지 싹 다 녹화됐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변명할 생각 마시죠. 그 말을 들은 최 부장의 다리가 풀리며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도윤과 지우가 파놓은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평소에 기고만장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는 도윤에게 매달리며 애원했다. 대표님, 작은 수리점 하실 때부터 동고동락했던 정을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도박 빚에 쫓기다 보니 눈이 뒤집혀서 그만 미친 짓을 저질렀습니다. 절 해고하지 말아 주십시오. 평생 무급으로 일하면서 갚겠습니다. 경찰에만은 제발 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저 늙고 병들었습니다. 도윤은 돌부처처럼 서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짙은 실망감이 서려 있었다. 탐욕이 한 명의 관리자를 도둑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수년간의 정은 당신이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을 때 이미 당신 스스로 짓밟았습니다. 내 시스템에 사기꾼이 존재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즉각 해고입니다. 오늘 회수한 물건 외에 지금까지 당신이 빼돌린 구리선과 자재 손실분 전부 내일 아침까지 사무실로 올라와서 변상 절차 밟으십시오.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자료는 경찰에 넘길 겁니다. 최 부장은 절망적인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푹 숙였다. 도둑질 계획은 완벽하게 산산조각 났다. 잘못을 저지른 자는 그 탐욕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대규모 절도 사건의 범인을 현장에서 체포한 그날 밤 이후 태양전자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긍정적으로 변했다. 지우를 향했던 악의적인 헛소문들은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한때 그녀에게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던 창고 직원들과 설치기사들은 이제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대했다. 그들은 이 여성 관리자가 장부만 볼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배짱과 냉철한 두뇌, 그리고 절대적인 공정함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우의 단호한 결단력 덕분에 창고의 화물 입출고 등 모든 활동이 엄격한 규율과 질서를 되찾았다. 누구보다 지우에게 감사한 사람은 진호였다. 이 젊은 청년은 지우의 예리한 수사력이 아니었다면 꼼짝없이 거액의 빚을 떠안고 감방에 갈 뻔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지우가 재고 조사를 하러 내려올 때마다 진호는 그녀가 지시한 새로운 바코드 스캔 절차를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따랐다. 고가의 전자제품 관리는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안전해졌다. 물품 손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물론 도윤 역시 지우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 업무에 대한 존중을 넘어 그는 이 작지만 강인한 여성을 향해 특별한 감정을 품기 시작했다. 무뚝뚝한 대표의 딱딱함은 점차 일상 속 섬세한 배려로 바뀌어갔다. 도윤은 지우와 대화하고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기 위해 합당한 핑계거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냈다. 대형 가전 브랜드와의 미팅이 있는 날이면 도윤은 기사 대신 자신이 직접 작은 화물차를 몰고 지우를 조수석에 태운 채 동행했다. 그는 복잡한 사교 예절이 필요한 고급 레스토랑 대신 화물차 기사들이 주로 찾는 길가의 허름한 기사식당으로 그녀를 데려갔다. 그들은 소박한 백반을 먹으며 녹차를 마시고 성수기 가전제품 시장의 가격 변동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런 소박하고 일상적인 순간들 속에서 지우는 이 남자에게서 풍기는 진솔함과 따뜻함, 그리고 엄청난 든든함을 느꼈다. 스스로 쳐두었던 방어벽이 서서히 허물어지는 것을 느낀 지우의 얼굴에는 직장에서 늘 유지하던 딱딱한 표정 대신 화사한 미소가 더 자주 피어올랐다. 늦가을의 어느 오후,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며 며칠째 지루한 가을비가 내렸다.
중앙 에어컨이 유지보수 중이라 사무실 공기는 몹시 습하고 차가웠다. 평소 환절기 날씨 변화에 민감했던 지우는 모니터 앞에서 몇 시간째 AS 증빙 서류를 검토하다가 그만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졌다. 코가 맹맹해지고 머리가 무거워지더니 순식간에 덮친 감기 기운에 몸이 천근만근으로 느껴졌다. 기술 부서와의 회의를 마치고 나온 도유는 지우와 상의할 서류를 들고 그녀의 자리로 향했다. 그러나 창백한 얼굴로 수시로 관자놀이를 짚어가며 억지로 타자를 치고 있는 지우를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도윤의 가슴이 찌릿하게 아파왔다. 그는 그녀를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발길을 돌려 사무실 문을 닫고 나갔다. 20분 뒤 돌아온 도윤은 지우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유자차 한 잔을 살포시 내려놓았다. 상큼하면서도 달콤한 향이 기분 좋게 퍼졌다. 그 옆에는 근처 약국에서 급하게 사온 종합 감기약이 놓여 있었다. 작은 달그락 소리에 지우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미열 때문에 그녀의 두 눈은 조금 풀려 있었다. 약 먹고 오늘은 반차 내고 들어가요. 일은 어차피 끝이 없는 겁니다. 도윤이 짧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 담긴 깊은 걱정은 숨길 수 없었다. 지우는 책상 위의 물건들을 보다가 도윤의 왼쪽 어깨 셔츠가 빗물에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를 위해 이 빗속을 뚫고 약을 사온 것이다. 형언할 수 없는 따뜻함이 마음속으로 스며들며 뼛속까지 스미던 추위를 녹여주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약 먹고 이 입 출고 보고서만 다 끝내고 들어가서 쉴게요. 지우가 쉰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도윤은 한숨을 쉬며 옆에 있던 빈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그는 단호한 손길로 지우의 노트북 모니터를 탁 덮어버렸다. 내가 쉬라고 하면 쉬는 겁니다. 내 경영 원칙 제1조는 직원의 건강 최우선입니다. 따뜻한 유자차로 속 데우고 짐 챙겨요. 집까지 태워다 줄 테니까. 고집 부리고 무리하다가 병나면 전체 업무 일정에 지장 줍니다. 강압적인 듯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 어린 걱정의 지우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순순히 따뜻한 차를 마셨다. 그녀의 원룸으로 향하는 승차감 좋은 세단 안,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차 안은 고요했고 스피커에서는 잔잔한 음악만이 흘러나왔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의 등을 기댄 지우는 눈을 감고 휴식을 취했다. 든든하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평안함과 안도감을 느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은 말없이 그러나 깊고 자연스럽게 단단해지고 있었다. 뼛속까지 시린 겨울바람이 부는 12월이 되었다. 태양전자는 엄청난 낭보이자 동시에 가장 혹독한 시련을 맞이했다. 도윤이 곧 개장할 5성급 리조트 호텔, 체인에 들어갈 평면 TV, 미니 냉장고, 그리고 중앙 냉난방 시스템 전량을 독점 공급하는 입찰을 따낸 것이다. 계약 규모만 수백억 원에 달했다. 이 프로젝트는 태양전자의 브랜드 가치를 기업 간 거래, 시장으로 격상시킬 역사적인 터닝 포인트였다. 그러나 조건은 극도로 까다로웠다. 수천 대의 장비를 배송, 설치, 완공하는 데 주어진 시간은 단 30일 뿐이었다. 이 거대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사무직부터 현장 기술직까지 회사의 모든 인력이 총동원되어야 했다. 직원들은 교대조를 나누어 밤낮 없이 일했다. 화물차가 쉴 새 없이 창고를 드나들며 물건을 실어 날랐고 현장은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박하게 돌아갔다. 지우는 더 이상 에어컨이 나오는 사무실에 앉아 건조한 숫자나 들여다보고 있지 않았다. 이 프로젝트가 회사의 명운을 가를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는 그녀는 자발적으로 최전선 현장에 뛰어들어 업무를 지원했다. 단정한 오피스룩 대신 작업복을 껴입고 머리를 높게 묶은 그녀는 바코드 스캐너를 들고 다니며 보증서 부착 작업을 독려하고 TV가 파손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포장되는 과정을 일일이 검수했다.
지금 그녀의 임무는 단순한 물류 통제를 넘어 후방 지원까지 포함되었다. 밤을 새워가며 벽을 뚫고 배관을 연결하느라 체력이 바닥난 기사들을 위해 영양가 높은 야식을 챙기는 일도 그녀의 몫이었다. 그녀는 동분서주하며 시원한 생수를 날랐고 배송 트럭이 출발하기 전에 나사못이나 브레킷 등 부자재가 빠지지 않았는지 손수 목록을 확인했다. 그녀의 꼼꼼함 덕분에 현장에 도착한 기사들이 부품이 없어 허탕을 치는 일은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 도윤 역시 매일 공사 현장에 상주하며 직원들을 독려했다. 특히 호텔 옥상에서 거대한 실외기들을 연결하다가 일반 기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복잡한 문제에 부딪힐 때면 그는 망설임 없이 정장 재킷을 벗어던지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직접 나섰다. 그의 탄탄한 두 팔은 숙련된 기술자처럼 능수능란하게 움직여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공사 진척을 이끌었다. 셔츠 등판이 땀으로 흠뻑 젖을 정도로 몰입하는 그의 열정은 모든 직원에게 큰 귀감이 되었다. 밤늦은 시간, 대다수의 작업자가 지쳐 교대하러 간 뒤에도 창고 한 구석에는 노란 불빛이 켜져 있었다. 도윤과 지우는 포장이 완료된 냉장고 박스 더미에 등을 기댄 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녹초가 된 모습이었지만 두 사람의 눈빛만큼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자부심으로 반짝였다. 지우가 고기만두를 반으로 쪼개 도윤에게 건넸다. 이거라도 좀 드세요. 곧 아침 교대조 올 시간이에요. 이 속도라면 계약 기간 안에 차질 없이 납품하고 설치까지 다 끝낼 수 있겠어요. 위약금 물 일은 없겠네요. 도윤은 만두를 받아들고 수첩에 적힌 마지막 시리얼 넘버를 대조하느라 여념이 없는 지우를 보며 미소 지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 호텔 프로젝트만 잘 끝나면 회사 차원에서 당신을 포함해 모든 직원들에게 화끈한 포상 휴가를 쏴야겠어요. 당신이 완벽하게 후방을 든든하게 챙겨준 덕분에 현장 기사들도 밤낮으로 일할 힘이 났던 겁니다. 수면 부족으로 창백해진 얼굴에도 지우는 고개를 들어 활짝 웃었다. 저희 모두의 공동 책임인걸요. 다들 땀 흘려 일하는 걸 보면 저도 힘이 나요. 우린 지금 다 같이 우리 브랜드를 더 널리 알리고 경쟁사들을 물리치는 중이잖아요. 도윤이 낮고 호탕하게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가 넓은 창고 안을 맴돌았다. 그는 손을 뻗어 지우의 뺨에 묻은 까만 얼룩을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닦아주었다. 무척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애정과 관심이 듬뿍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존중과 감정이 눈빛을 통해 오갔다. 고요한 그 순간 쏟아지는 업무 압박을 함께 견뎌내며 쌓인 유대감은 두 사람을 단순한 상사와 유능한 직원의 경계를 넘어 훨씬 더 견고한 관계로 묶어주고 있었다. 대형 프로젝트의 마지막 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호텔의 수백 개 객실마다 중앙 냉난방 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되며 시원하고 쾌적한 공기를 내뿜었고 스마트 TV는 선명한 화질을 자랑했다. 파트너사인 호텔 측은 태양전자 시공팀의 뛰어난 품질과 전문성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즉시 남은 잔금을 전액 결제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업무 협약, 푸우스를까지 추가로 체결했다. 이 빛나는 성과는 밤낮을 잇고 피땀 흘려 일한 태양전자 모든 임직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값진 보상이었다. 이 승리를 자축하고 보답하기 위해 도유는 지역에서 가장 큰 대형 횟집을 통째로 빌려전 직원 대상 성대한 회식을 열었다. 회식 분위기는 그야말로 축제였다. 요란한 건배사와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흥겨운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다. 그날 밤의 진짜 주인공은 단연 지우였다. 프로젝트 기간 내내 그녀가 보여준 탁월한 능력, 헌신, 자재 조달의 완벽한 조율, 그리고 현장 노동자들의 밥술까지 챙긴 세심함은 가장 무뚝뚝한 기술자들의 마음까지 완벽하게 사로잡았다. 때문에 직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지우의 자리로 찾아와 이 유능한 회계 팀장에게
축하의 술잔을 건넸다. 원래 술이 매우 약했던 지우였지만 동료들의 진심 어린 마음에 차마 잔을 거절할 수 없었다. 몇 순배가 돌고 나자 그녀의 양볼은 잘 익은 복숭아처럼 붉게 달아올랐고 걸음거리는 갈지자로 휘청거리며 중심을 잃기 시작했다. 중앙 테이블에 앉아있던 도윤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지우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가 만취할 기미가 보이자 그는 황급히 일어나 성큼성큼 다가가 한 기사가 건네는 소주잔을 가로챘다. 다들 지우 팀장님은 그만 쉬게 둡시다. 술도 약한 분인데 이 정도면 과음했어요. 이 잔은 흑기사인 제가 대신 마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회사 카드로 끝까지 달리는 거니까 맘껏 드시고 즐기십시오. 와. 하는 열렬한 환호성과 박수가 쏟아졌다. 도윤은 소주를 단숨에 들이켠 뒤 지우의 팔을 부축했다. 그녀는 머리가 빙빙 도는 듯 몹시 지친 표정이었고 무의식적으로 기댈 곳을 찾다 도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많이 취했군요.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 푹 쉬어요. 도윤이 걱정 어린 낮고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 지우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은 자신의 코트를 벗어 지우의 어깨에 덮어주고는 시끄러운 식당을 빠져나와 조심스레 그녀를 부축했다. 주차장으로 나오자 매서운 밤바람이 불어와 지우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하지만 찬 공기 덕에 정신은 조금 드는 듯했다. 그럼에도 몸은 여전히 솜사탕처럼 무겁고 축 늘어져 있었다. 도윤은 조수석 차문을 열어 그녀를 조심스레 앉힌 뒤 안전벨트까지 손수 매주었다. 그는 운전석으로 돌아와 시동을 걸었다. 매끄러운 세단이 텅 빈 아스팔트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차 안의 따뜻한 히터 바람과 은은한 가로등 불빛이 지우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취기가 오르자 이성을 꽉 붙잡고 있던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진짜 속마음을 웅얼거리기 시작했다. 도윤 대표님, 그거 알아요? 동네 다방에서 대표님 처음 봤을 때 먼지 묻은 그 꼬질꼬질한 옷 입은 거 보고 진짜 인생 망한 찌질한 아저씨인 줄 알았잖아요. 도윤이 소리내어 웃었다. 좁은 차 안에 그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퍼졌다. 그런데 왜 그 찌질하고 꼬질꼬질한 아저씨랑 차값을 칼같이 반으로 나눴습니까? 지우는 약간 몸을 뒤척이더니 졸린 눈을 반쯤 뜬 채 도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왜냐하면 대표님은 진짜 솔직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쥐뿔도 없으면서 허세 부리는 딴 놈들하고는 달랐거든요. 그거 알아요? 지난 몇 달 동안 대표님이랑 일하면서 저 진짜 너무 든든했어요. 일할 때는 엄격하고 차가워 보여도 행동으로 늘 사람들을 챙겨주잖아요. 나 아플 때 비 맞으면서 약도 사다 주고, 우리 기사들 힘들 때 같이 밤새우면서 에어컨도 달아주고, 전 대표님의 그 다정함이 참 좋아요. 말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뚝 끊겼다. 굽틀거리는 고른 숨소리만 들려왔다. 피로와 알코올 기운에 취해 지우는 완전히 다사떨어졌다. 도윤은 말문이 막혔다. 가슴속이 미친 듯이 뜨거워지고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지우의 그 순수하고 꾸밈없는 횡설수설한 고백을 통해 그녀 역시 자신을 각별하게 존경하고 믿고 있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았다. 그는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가 조금이라도 덜 깰 수 있도록 차량 속도를 줄이고 가장 안전하고 부드럽게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오늘 밤 사랑하는 이를 집으로 데려다주는 이 길이 유난히 짧고 또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게 느껴졌다. 거대한 프로젝트 이후 태양전자는 다시 평범한 유통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회사 분위기는 생기가 넘치고 화사해졌다. 단지 매출이 올라서가 아니었다. 엄격한 대표와 유능한 회계 팀장 사이에 싹트고 있는 강렬하고 끈끈한 보이지 않는 끈 때문이었다. 눈치 빠른 직원들은 벌써 이 달콤한 기류를 다 알아챘다. 도윤이 지우를 바라보는 눈빛은 깐깐함이 사라지고 한없이 부드러워졌다.
업무적인 대화조차도 훨씬 가벼워지고 다정해졌다. 지우 역시 활짝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도윤과 대화할 때마다 환한 미소를 숨기지 못했다. 그러나 이 평온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지우에게 또다시 큰 골칫거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번엔 재고나 빚 문제가 아니라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기대라는 엄청난 압박이었다. 금요일 늦은 오후, 지우는 컴퓨터로 현장 기사들의 3달 월급 명세서를 꼼꼼히 대조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어머니라는 글자를 본 지우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다. 뭔가 골치 아픈 일이 터졌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지우는 통화 버튼을 눌러 귀에 댔다. 엄마, 응, 듣고 있어. 이 대단하신 커리어 우먼 딸내미는 도시에 가더니 늙은 애미는 까맣게 잊었나 보네. 2달 내내 얼굴 한 번 비추질 않고 수화기 너머로 지우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딸을 애타게 기다리는 섭섭함과 조급함이 섞인 목소리였다. 지우는 황급히 달래기 시작했다. 엄마, 지난달에 우리 회사 호텔 설치건 때문에 밤낮 없이 일했잖아. 이제야 겨우 좀 안정돼서 다음 주에 시간 내서 내려가려고 했지. 다음 주? 웃기는 소리. 이번 주 당장 튀어내려와. 이번 일요일 아침에 고모가 소개해 주신 정 선생님이 우리 집에 인사하러 오시기로 했단 말이야. 국공립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인데 직업 빵빵하고 정년 보장되고 집도 번듯하게 지어놨고 사람도 얼마나 순한지 모른다. 와서 얼굴이라도 봐. 내 나이가 벌써 30인데 짝을 찾아야 할 거 아니야. 동네 창피하게 늙은 애미 얼굴에 먹칠 좀 그만해라. 지우는 이 지긋지긋한 강제 맞선 레퍼토리의 극도의 피로감과 좌절감을 느꼈다. 그녀는 시끄러운 사무실을 벗어나 조용한 복도 구석으로 걸어갔다. 엄마 또 중매쟁이 노릇이야?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난 지금 내 커리어 키우는 데만 집중하고 싶다고. 내 앞가림은 내가 알아서 잘해. 연애든 결혼이든 다 순리대로 하게 냅둬. 제발. 엄마가 고른 그 선생님이 나랑 성격이 맞을지 어떻게 알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하고 날카로워졌다. 어휴, 이 기집애야. 그놈의 똥고집 좀 그만 부려. 계산기 두드리면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꾸리는 것도 똑같이 중요해. 여자가 아무리 기가 세고 잘 나가도 결국은 기댈 곳이 필요한 법이다. 내가 이미 고모한테 약속 다 해놨으니까 이번 주 일요일에 무조건 버스 타고 내려와. 안 오면 너랑 나랑 모녀의 연을 끊어버릴 테니까. 지우는 벼랑 끝에 몰린 듯한 무력감을 느꼈다.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하며 그녀도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정말 너무해. 나 지금 일 산더미야. 이번 주말에 절대 못 가. 그리고 그 누구랑도 선 안 봐. 말을 마친 지우는 홧김에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 차가운 벽돌벽에 기댄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눈가에 억울한 눈물이 핑 돌았다. 업무 스트레스에 가족의 독단적인 압박까지 더해지니 정말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바로 그때 창고 재고를 확인하고 2층으로 올라오던 도윤이 우연히 이 복도를 지나가다 지우의 격양된 통화 내용을 전부 듣게 되었다. 그는 구석에서 지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작은 체구의 여자를 말없이 바라보며 우뚝 섰다. 낡은 잣대로 결혼을 재촉하는 시골 부모님의 압박이 타지에 올라와 고군분투하는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큰 짐인지 그도 잘 알고 있었다. 도윤은 숨을 한 번 고르고 가볍게 다가갔다. 우리 회계 팀장님을 이렇게 괴롭히는 게 도대체 뭡니까? 숨 막히는 정적을 깨는 도윤의 따뜻한 저음에 지우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도윤을 발견한 그녀는 급히 눈가를 훔치고 다시 프로페셔널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다. 대표님, 다 들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회사 분위기 망쳐서요. 도윤은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가족 일이라는 게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두통거리니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그가 덧붙였다.
고향에 계신 어머님이 또 선을 보라고 성화신가 보군요. 저도 그 끔찍한 상황을 겪어봐서 그 기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지우는 긴장이 탁 풀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평소에 방어적인 태도를 잠시 내려놓은 그녀는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엄마가 막무가내로 이번 주말에 내려와서 친척이 소개해준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을 만나보래요. 공무원이라 안정적이고 착하다면서요. 안 내려가면 호적을 파버리겠다고 협박하세요. 엄마한테 제 가치관을 어떻게 설명해야 통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도유는 팔짱을 끼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묘안이 떠올랐다. 그는 의미심장하게 빛나는 눈빛으로 지우를 바라보았다. 우리 회계 팀장님이 학부모 설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합리적인 경영자로서 제 직원의 고충을 해결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윤이 농담조로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지우는 도윤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눈썹을 찌푸렸다. 맞선 자리를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게 이번 주말에 지방 지점으로 재고 실사 출장이라도 보내주시게요? 도윤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런 도피성 핑계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음 달이면 어머님은 또 다른 사람을 들이밀 테니까요. 제게 훨씬 완벽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수학 선생님을 깔끔하게 거절하면서도 가족들을 영원히 안심시킬 수 있는 방법이죠. 지우의 눈이 호기심으로 커졌다. 그렇게 기가 막힌 방법이 뭔데요? 한번 드러나보죠. 도유는 턱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망설였다. 약간 쑥스러워하는 듯 했지만 그의 태도는 무척 진지했다. 이번 주말에 제가 지우 씨 남자친구 행세를 하고 고향집에 같이 내려가서 인사드리는 건 어떻습니까? 지우 씨가 진지하게 교제 중인 사람이 있다는 걸 어머님께 보여드리는 아주 완벽한 상황을 연출하는 거죠. 그럼 어머님도 맞선 계획을 전부 취소하실 겁니다. 지우는 너무 놀라 두 눈을 동그랗게 떴다. 자신이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엄격한 대표님이 이렇게 갑작스럽고 대담한 제안을 하다니 그녀의 심장이 당황스러움에 요동치기 시작했다.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고향에 가서 부모님 뵙는 건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 눈치 백단에 엄청 까다로우시단 말이에요. 연기하다가 가짜인 거 들통나면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도유는 한 걸음 더 다가와 지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농담 아닙니다. 우린 그동안 수많은 물류 대란 위기 속에서도 환상의 호흡으로 문제를 다 해결했잖아요. 이런 사적인 일쯤이야 둘이서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일종의 특수 작전이라고 생각합시다. 지우 씨만 협조해주면 성공은 제가 보장합니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며 득실을 계산했다. 제대로 된 핑계를 대지 않으면 엄마는 절대 맞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도윤에게 가짜 남자친구 역을 부탁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탈출구 같았다. 게다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남자의 임기응변과 대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 근데 대표님, 멘탈 단단히 무장하셔야 할걸요. 우리 엄마는 펜 굴리는 편안한 지식인 스타일을 엄청 좋아하세요. 셔츠 걷어붙이고 TV나 번쩍번쩍 나르는 거친 전자제품 장수를 엄마가 과연 통과시켜줄지 모르겠네요. 지우가 장난기 가득한 말투로 도발했다. 도유는 호탕하게 웃으며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십시오. 어머님 기준에 딱 맞는 싹싹하고 예의 바른 사윗감 연기를 보여드리죠. 무조건 100점 만점 받을 자신 있습니다. 자, 이 작전에 동의하는 걸로 합시다. 도윤의 확신에 찬 따뜻한 미소를 보자 지우의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동의합니다. 이번 주말 제 미래는 전적으로 대표님의 명연기에 달렸어요. 일요일 이른 아침, 도유는 직접 최고급 수입 SUV를 몰고 지우의 원룸 앞에 도착했다.
평소 창고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모습이나 사무실에서의 딱딱한 정장 차림과는 확연히 달랐다. 오늘은 굉장히 격식 있으면서도 편안한 인상을 주는 옷차림이었다. 하늘색 셔츠는 구김없이 다려져 있었고 베이지색 면바지에 깔끔한 브라운 로퍼를 신었다. 머리도 깔끔하게 넘겨. 그야말로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 어른 남자의 정석을 보여주었다. 작은 핸드백을 든 지우가 마당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몰라보게 달라진 상사의 빛나는 비주얼에 잠시 넋을 잃었다. 내 여자친구 출발할 준비됐습니까? 도윤이 차문을 열어주며 장난스레 미소 지었다. 지우는 얼굴을 붉히며 조수석에 올랐다. 대담한 위장극을 품고 출발한 고향 가는 길. 그 여정 속에는 얼마나 많은 심장 떨리는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시골 마을의 넓은 마당 한가운데 자리 잡은 지훈의 붉은 벽돌 양옥집. 과실수가 우거진 정원 한가운데서 마당을 쓸던 지우의 어머니는 대문 앞에 육중하게 멈춰선 최고급 외제차를 보고는 빗자루질을 멈췄다. 차문이 열리고 지우가 내렸다. 엄마, 나왔어. 어머니는 딸과 함께 내린 크고 훤칠한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도윤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그의 양손에는 비싼 수입 과일 바구니와 곱게 포장된 최고급 홍삼 세트, 그리고 한우가 들려 있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지우 남자친구 도윤입니다. 주말을 맞아서 인사도 드리고 몸에 좋은 것도 좀 챙겨드리려고 왔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런데 이 남자의 훤칠하고 듬직한 체격을 보니 어딘지 모르게 딸이 예전에 투덜거리며 말했던 그 배달 기사의 실루엣이 겹쳐 보였다. 예의 바르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역시 딸의 이야기 속 주인공과 묘하게 닮아 있었다. 어머니는 의심의 눈초리로 물었다. 혹시 자네 예전에 지우가 다방에서 만났다던 그 꾀죄죄한 청년 아닌가? 지우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황급히 변명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사람 잘못 봤어. 도윤 씨는 내가 다니는 태양전자 대표님이야. 그때는 창고에서 하역 작업 지시하느라 옷이 더러웠던 것뿐이고 도윤은 전혀 당황하거나 불쾌해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예의 바르고 겸손한 미소를 유지했다. 네, 어머님, 맞습니다. 그날 제가 에어컨 시스템을 점검하느라 꼴이 좀 말이 아니었습니다. 기계 관리 현장을 뛰다 보니 매번 겉모습을 번지르르하게 챙기진 못하거든요. 그날 제가 단정치 못한 모습을 보여드린 점 어머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머니는 도윤의 설명에도 완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다. 팔짱을 낀 채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대표이사라고? 우리 집안은 보수적이고 평범해서 난 그저 우리 딸이 공무원이나 교사처럼 안정적인 직장 가진 순한 사람 만나서 맘 편히 살길 바랐네. 오늘 아침에도 군청 소속 고등학교정 선생님이 인사하러 오기로 되어 있었고 그분은 참 점잖고 얌전한데 지우가 반박하려 입을 여는 순간 도윤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나섰다. 어머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정당하게 땀 흘려 가치를 창출한다면 이 세상에 귀하지 않은 직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전제품 유통업을 하다 보니 공무원보다는 신경 쓸 일도 많고 치열하긴 하지만 수익 구조가 매우 탄탄하고 안정적입니다. 지우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부럽지 않은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줄 경제적 능력과 책임감은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침착하면서도 절도 있고 확신에 찬 도윤의 약속에 어머니의 날 선 기운도 한풀 꺾였다. 도윤은 자연스럽게 짐을 들고 어머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구석에 놓인 정수기에서 끼리끼리 하는 거슬리는 소음이 들려왔다. 어머님, 정수기가 왜 이러죠? 소리가 너무 큰데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말도 마. 요새 계속 저렇게 앓는 소리를 내고 물도 찔끔찔끔 나와. 읍내에 수리 기사 부르려는데 계속 안 오고 속썩이네.
도윤은 즉시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다.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전제품 수리기사부터 시작해서 이쪽은 아주 빠삭하거든요. 말을 마친 도윤은 차에서 다용도 공구함을 가져왔다. 거실로 돌아와 능숙하게 정수기 커버를 분해했다. 어머님, 가압 펌프에 공기가 차고 1번 필터에 불순물이 너무 꽉 막혀 있었네요. 필터 세척하고 압력 릴레이만 다시 세팅하면 조용해질 겁니다. 어머니의 놀란 시선 속에서 도윤의 손놀림은 한치의 오차 없이 전문적이고 날렵했다. 불과 15분 만에 정수기는 콸콸 소리를 내며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다 됐습니다, 어머님. 손을 닦으며 도윤이 순박하게 웃었다. 그 스닐도 마다하지 않는 솔선수범과 놀라운 기술력은 어머니의 마지막 편견마저 완벽하게 박살내버렸다. 어머니는 호감 어린 눈빛으로 도윤을 바라보며 성공한 사업가임에도 허세 없이 싹싹하고 살림꾼인 이 남자를 속으로 크게 인정했다. 오붓하고 따뜻한 점심 식사 내내 도윤은 만점짜리 사위였다. 가족들에게 반찬을 덜어주고 일상적인 주제로 다정하게 대화를 이어나갔다. 심지어 낡은 냉장고를 어떻게 하면 전기세 덜 나오게 오래 쓸 수 있는지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오후가 되어 도윤이 월요일 업무를 위해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어머니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어머니는 텃밭에서 직접 캔 유기농 채소와 반찬들을 한가득 싸주었다. 도윤군, 운전 조심해서 가고 시간 날 때 주말에 지우랑 꼭 다시 밥 먹으러 와. 돈 버는 것도 좋지만 건강이 최고니까 밥 잘 챙겨 먹고. 어머니의 눈빛은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도윤은 깍듯이 허리 굽혀 인사했다. 그리고 지우를 바라보며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가짜 남자친구 행세로 시작한 출장은 기대 이상의 대성공을 거두었다. 차가 평화로운 시골길을 벗어나 복잡한 도심으로 향했다. 노을이 져서 도로 양옆이 오렌지빛으로 물들었다. 차 안의 공기는 아침에 내려갈 때의 긴장감이나 답답함이 전혀 없었다. 대신 깊은 이해와 부드러운 설렘이 가득했다. 조수석에 앉은 지우는 운전대를 잡은 남자의 옆얼굴을 훔쳐보았다. 땀을 흘리며 소매를 걷어붙이고 정수기를 고치던 모습, 가전제품 쓰는 팁을 다정하게 알려주던 모습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작고 사소하지만 가식 없는 그 행동들에는 엄청난 진심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거세게 요동쳤다. 이 남자가 자신에게 놀라울 정도의 안도감과 든든한 보호막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도윤은 묵묵히 운전만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방향 지시등을 켜더니 지우의 집으로 가는 큰 길을 벗어나 나무가 우거진 좁은 샛길로 운전대를 돌렸다. 어디 가는 거예요? 이쪽 집으로 가는 길 아니잖아요. 지우가 놀라 물었다. 집에 가기 전에 지우 씨를 꼭 데려가고 싶은 특별한 곳이 있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잠시 후 차가 멈춰 선 곳은 널찍한 공터 앞이었다. 차에서 내린 지우는 깜짝 놀랐다. 그곳은 바로 두 사람이 촌스러운 복장으로 처음 만났던 낡은 상가 앞 파라솔 테이블이었다. 다방 앞은 한산했다. 주변 풍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이곳에 선 두 사람의 마음가짐은 그때와 완전히 달랐다. 도윤이 다가가 플라스틱 의자를 빼서 지우에게 권했다. 그리고 자신도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사장님, 여기 아이스 믹스커피 2잔이요. 도윤이 기분 좋게 주문했다. 지우가 수줍게 웃었다. 갑자기 여긴 왜 데려온 거예요? 옛날에 차값 5,000원씩 반반 나눴던 추억이라도 곱씹으시게요? 도윤은 더 이상 농담하지 않았다. 그는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지우의 맑은 눈망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각진 얼굴에는 최고의 진정성이 묻어났다. 지우 씨, 도윤이 헛기침을 했다. 무거운 공구를 쥐느라 굳은 살이 박인 그의 크고 투박한 손이 테이블 위를 천천히 넘어와 지우의 작은 손을 살포시 덮었다. 지우는 화들짝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당황스럽긴 했지만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평안함을 느꼈다. 과거의 해프닝을 웃고 넘기자고 여기 데려온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 꼭 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서요. 도윤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지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무슨 중요한 말인데요? 이 테이블에서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난 당신에게 아주 특별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솔직하고 똑똑하고 흥미로운 여자라고 생각했죠. 당신이 태양전자에 들어와 엉망이던 장부를 해결하고 옳은 일을 밀어붙이는 열정을 보면서 내 존경심은 더 커졌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린 나란히 서서 창고를 지키고 위기를 극복하고 압박감을 함께 나눴습니다. 도윤은 용기를 내기 위해 심호흡을 했다. 오늘 당신 고향집에 내려간 거 가짜 남자친구 행세라고 말했지만 내 마음속으론 단 한순간도 그걸 연기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내 심장에서 우러나온 진짜 진심이었습니다. 나는 계산만 하는 메마른 장사꾼이라 달콤한 말은 잘 못하지만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합니다. 대표와 직원의 관계가 아니라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제대로 진지하게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게 기회를 주지 않겠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 들려올 뿐 주변은 고요했다. 오직 서로를 향해 요동치는 두 심장 소리만이 가득했다. 지우는 도윤의 진실하고 확고한 눈빛을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직급과 배경의 차이는 이미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다. 자신 역시 언제부턴가 이 따뜻하고 좋은 남자에게 마음을 완전히 빼앗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얼굴에 환하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피어났다.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지우가 부드럽게 속삭였다. 그녀는 손을 뒤집어 도윤의 큰 손에 깍지를 끼웠다. 좋아요. 대신 이번엔 커피값 반반 안 나눠도 돼요. 오늘 이 커피는 제가 쏠게요. 도윤은 벅차오르는 행복감에 휩싸여 활짝 웃었다. 그는 지우의 부드러운 손을 꽉 쥐었다. 가장 평범하고 소박한 공간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새롭고 달콤한 출발이었다. 동네 다방 파라솔 아래에서의 로맨틱한 고백 이후 도윤 대표와 지우 회계팀장의 사랑은 본격적으로 달콤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태양전자의 모든 직원들도 이 선남선녀 커플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열렬히 응원했다. 직원들은 입을 모아 대표님이 하신 투자 중에 역대 최고의 성공적인 투자라며 농담을 던지곤 했다. 덕분에 사무실과 물류 창고의 분위기는 더욱 끈끈해졌고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찼다. 몇 주 뒤 설 연휴를 앞둔 쌀쌀한 겨울날, 회사는 창사 이래 가장 성대한 규모의 연말 총회 및 종무식 파티를 열었다. 연말 가전제품 판매 실적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모든 직원들이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두둑한 성과급이 지급되었다. 파티의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무렵 사내 사진 촬영을 담당하는 직원이 도윤과 지우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대표님, 지우 팀장님, 저기 반짝이는 태양전자 네온사인 간판 앞에서 기념사진 한 장 예쁘게 찍으시죠. 우리 회사의 가장 역사적인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윤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신사답게 지우를 에스코트하며 화려하게 빛나는 정문의 대형 간판 앞으로 향했다. 돈 많은 재벌 커플들처럼 사진을 위해 비싼 정장이나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를 차려입을 법도 했지만 도윤과 지우의 아이디어는 매우 독특하고 특별했다. 두 사람은 직원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한 뒤 탈의실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현장에 있던 모든 직원들은 두 보스의 귀엽고 코믹한 모습에 빵 터지며 열렬한 기립 박수를 보냈다. 도윤은 흙먼지와 기름때가 묻어누렇게 변색된 그 낡은 파란색 배달 작업복 셔츠와 펑퍼짐한 바지를 입고 있었다.
지우는 눈이 시리도록 촌스러운 꽃무늬 몸빼바지와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머리를 대충 똥머리로 묶은 상태였다. 그리고 두 사람의 발에는 동네 시장에서 파는 샛노란 삼선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가장 처음 우연히 만났던 그 최악의 맞선 날의 복장을 완벽하게 재현한 것이다. 두 분 좀 더 자연스럽게 붙어서 보세요. 하나, 둘, 셋, 스마일. 사진 직원이 크게 외치며 셔터를 눌렀다. 카메라 프레임 속 도유는 지우의 곁에 서서 바닥부터 온갖 역경을 딛고 일어선 거친 남자의 매력을 뽐내며 활짝 웃고 있었다. 지우는 도윤의 듬직한 어깨에 기댄 채 억만장자보다 더 큰 행복을 가진 듯한 가장 자연스럽고 눈부신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의 등 뒤로는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된 곳, 오해와 시련 속에서 함께 땀 흘리며 일궈낸 찬란한 태양 전자의 간판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이 기념사진에는 거칠애나 값비싼 명품 따위는 없었다. 그저 시끌벅적한 삶의 현장에서 싹튼 가장 진실하고 평범한 두 사람의 진짜 모습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이 사진은 대형 액자에 담겨 대표실 한가운데 당당히 걸렸다. 사랑과 진심은 화려한 포장지나 껍데기가 필요 없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동행하며 존중하는 마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을 모든 이에게 일깨워주는 상징이 되었다.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꽃핀 그들의 러브 스토리는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이했고 두 사람의 행복한 미래와 태양 전자의 눈부신 발전은 끝없이 이어졌다.